자, 이번 시간은 수송에 이어서 항공우주수송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순서는 비행의 원리,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비행의 원리와 두 번째 항공우주수송 기술의 발달, 세 번째 항공수송수단의 종류, 그리고 그 기관의 종류, 마지막으로 우주여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행의 원리. 비행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의 원리는 우리가 흔히 양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양력이라는 건 물체가 공기 중에 뜨는 것을 양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뜨느냐, 그것은 공기의 압력과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공기의 압력, 어떻게, 자, 어떤 물체가 있다고 쳐요. 자, 공기는 이 물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근데 아래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그러니까 줄여서 기압이 위에 있는 공기의 압력보다 더 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리겠죠. 공기 중에 뜨게 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종이가 있죠. 종이 위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바람을 앞으로 불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나는 그 바람을 이 위쪽에서 앞으로 불었는데 얘가 뜨네요. 왜 그러냐? 자, 내가 위에서 바람을 앞으로 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기가 앞으로 빠르게 전진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이게 뭐냐면 쉽게 보면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이걸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유체의 속도가, 유체라는 거는 흐르는 물체예요. 공기나 물 같은 것들,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아진다. 즉 빠르게 이하를 불면 이 위쪽에는 유체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그대로 있으니까 위쪽이 압력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종이는 위로 떠오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양력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날개로 바람이 이렇게 부딪혀서 갑니다. 갔을 때 날개 윗면은 타원 이렇게 길게 포물선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밑에는 상대적으로 반듯하게.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 해요? 위쪽에서 더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아래쪽보다 더 빠른 공기에 의해서 여기는 압력이 위쪽, 날개 위쪽은 낮아지고 날개 아래쪽은 압력이 높아지니까 양쪽 날개를 공기가 받쳐 올리는 거죠. 이래서 양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비행의 원리에 관련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계로는 열기구, 비행선, 비행기, 헬리콥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계들은 모양이 다른 만큼 하늘을 나는 원리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계들 중 가장 먼저 발명된 열기구는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열기구는 우리가 뜨거운 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가벼운 공기를 채워놓고 모양을 유지하면 열기구 아랫면의 공기의 압력과 열기구 윗면의 공기의 압력 차이, 우리가 그래서 부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부력에 의해서 하늘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의 압력 차이로 날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그렇다면 비행기는 어떻게 공중에 뜰 수 있는 걸까요? 비행기에 적용되는 4가지의 힘, 중력, 양력, 저항력, 추진력이 균형을 이룰 때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데요. 그중 비행기를 띄우는 힘이 양력입니다. 그럼 양력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종이가 이렇게 쳐져 있죠. 자, 여기 바람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와 다르게 공기의 영향으로 종이가 평평하게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의 윗면을 지나는 압력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밑에 아래쪽의 공기가 종이를 받쳐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날개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공기의 아랫면과 윗면의 압력 차이가 그 무거운 비행기를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힘, 즉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력 외에도 비행기를 날 수 있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공기가 날개에 부딪혀 속도가 느려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공기가 날개를 위로, 뒤쪽으로 밀어내서 비행기를 띄우죠. 이것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양력을 이용한 항공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군함에서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수직 항공기라든지 또는 올라갈 때는 헬리콥터 같은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전진 배영할 때는 이 프로펠러가 앞으로 기울어서 가는 그런 틸트로터 타입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자체 추진 장치가 없는 글라이더는 다른 물체의 도움을 받아 이륙한 후에 공기 중을 미끄러지듯이 활공하고요. 헬리콥터는 지붕에 달린 날개를 회전시켜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비행합니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엔진 배출구로 기체를 분사시켜 그 힘의 반작용으로 떠올라서 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날개 양끝에 달린 로터를 이용해 수직으로 이륙하고 비행하는 틸트 로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전하면 미래의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비행기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0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5시간 만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인기 기술에서 발달한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 개인 비행기 시대로도 접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듯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탑승한 다음에 목적지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꿈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열기구부터 비행선, 비행기까지 하늘을 나는 다양한 기계들과 그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비행기 기술이 발전해 지금보다 더욱 빠르고 편안하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수소 기술의 발달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에는 프랑스의 몽골피에 많이 들어갔죠. 몽골피의 형제가 최초로 열기구로 비행에 성공했다. 유명하죠. 19세기는 독일인인 릴리엔탈이 글라이더는 뭔가요? 자기 스스로의 동력원은 갖고 있지 않지만 공중에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글라이더라고 하죠. 20세기 초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라이트 형제, 그죠? 라이트 형제라고 흔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최초의 가솔린 기관을 이용한 비행기.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비행기랑 가장 근접한 거죠. 역시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전쟁을 겪었죠. 전쟁을 겪으면서 다양한 군용기, 전투기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하면서 이것들이 결국에 와서는 여객선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항공 우주 기술이 발달해왔고요. 우선 항공 우주 수송 수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나눠서 비행기와 비행선, 헬리콥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는 양쪽에 날개를 달고 있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중력, 뛰어오르는 양력,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항력,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추력, 이 네 가지의 힘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비행기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비행선이 있습니다. 비행선은 뭐예요? 자, 비행선은 커다란 풍선 안에다가 헬륨과 같이 또는 수소와 같이 아주 공기보다 비중이 작은 기체를 채워서 공중에 띄워서 이동을 하는 것을 비행선이라고 합니다. 헬리콥터는 뭔가요? 헬리콥터도 똑같습니다. 뭐와 똑같냐? 비행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어떻게요? 헬리콥터는 이렇게 기체 위쪽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죠? 이 프로펠러의 모양을 보면 비행기 날개의 모양처럼 위쪽은 길게 타원형으로 떨어지고 아래쪽은 좀 더 반듯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돌 때 그 위쪽을 지나는 공기가 빨라지고 아래쪽은 느려지고 아래쪽의 공기의 압력이 커지면서 비행기 프로펠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뜨는 거죠. 헬리콥터의 좋은 점은 뭘까요? 활주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제자리에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게 헬리콥터가 가진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옥상 같은 데 보면 H라고 표시되어 있죠. 헬리콥터 착륙장입니다. 헬기는 그렇게 제자리에서 위로 떠오르거나 내려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켓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몽골군이 끊임없이 금나라를 침입해오니까 나중에 금나라에서 저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하다가 무기에다가 화약 같은 걸 달은 거예요. 화약 같은 걸 달아서 쏘아 올린 거죠. 그래서 쭉 쏘아 올려서 적군에 위해서 이게 펑 터지면서 화살들, 그 안에 많은 화살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때 적군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거죠. 몽골군들이 또 금나라를 침입하러 막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야. 불덩어리가 막 날라와. 저게 뭐지? 하고 쳐다봤더니 갑자기 수만 개의 화살로 바뀌어서 자기들을 뒤덮는 거죠. 무서워서 도망가게 됐어요. 그게 아마 로켓의 시초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금나라에선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비화차라고 불렀어요. 비화차, 날비, 불, 나르는 불, 화살 뭐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 비화차가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의 이름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신기전. 영화 제목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신기전이 그렇게 오래전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들이 로켓의 시초가 돼서 나중에는 지금 현대와 같은 로켓,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우주로 나아가는 로켓들이 됐죠. 로켓을 보면 조금 이따가 로켓을 자세히 합시다. 자, 우주여행선 마찬가지로 우주여행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공상과학 영화, 만화에서만 다룰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정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어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3개의 우주여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기관의 종류가 있는데요. 기관, 항공기의 기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트기관, 터보제트 기관, 램제트 기관, 프로펠러를 갖고 있는 터보 프로 기관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트 기관과 로켓 기관 2개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트 기관은 여기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죠, 그죠? 자,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사용되는 게 제트 기관인데요. 자, 이 아래쪽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제트 기관이 있고 이 기관 안쪽으로 공기가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흡입이 됩니다. 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뭘 거치냐면 압축기라는 것을 거쳐요. 압축기에서 공기는 아주 고밀도로 고압으로 압축이 돼요. 이 압축된 공기는 어디로 보내냐면 연소실로 보내집니다. 자, 연소실에 아주 높은 압력의 공기가 가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큰 폭발이 일어나죠. 이 폭발력, 이 폭발되는 팽창 가스의 힘이 이것을 바깥으로 분출을 합니다. 이 연소가스를 바깥으로 팡 분출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풍선 불고 불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 뒤로 빵 하고 바람을 내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죠. 이것처럼 제트기관도 강력한 팽창가스를 뒤로 내뿜으면서 반작용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트기관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그 외에 이제 램제트 기관, 터보제트 기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의 기관 내에 구조가 다를 뿐 큰 범위 내에서는 비슷합니다. 자, 로켓 기관은 우리가 로켓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데 많이 사용이 되죠. 미사일 이런 거 뺍시다. 지구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구 밖에 산소가 있나요? 공기가 없죠.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를 싸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제라는 것을 따로 탑재를 하고 연료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로켓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연료통을 탑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서 연료를 다 소모하면 연료통을 떨어뜨리고 하면서 남아있는 부분만 우주 바깥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로켓은 우리가 3단계로 되어 있고, 지구 바깥에는 뭐가 없다? 공기가 없다. 그래서 뭘 갖고 다닌다? 산화제를 갖고 다닌다. 산화제가 뭐예요? 연소를 하게 해주는 것, 즉 공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관의 종류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우주 여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우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주 여행 정말 먼 나라 얘기 같은데요. 실제로 우주 여행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테슬라라는 회사 아나요?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의 세계 최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창립하고 이를 통해서 우주 여행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2050년까지 지구인들 약 50만 명 이상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게 본인의 꿈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여행을 위한 여러 가지 여행사도 차리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런 스페이스X 말고 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버진 갤럭틱은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이 사람도 억만장자야. 이 사람도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이를 통해서 우주 여행을 위해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우주선은 스페이스 쉽2라는 것으로 얼마 전에 우주 여행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민간 기업, 그러니까 보통 나사 뭐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누리호, 나로호, 우리나라 이런 것들도. 근데 민간 사업자로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3명,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이 3명이 지금 끊임없이 우주 여행의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얘기했어요.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회사,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누구냐면 아마존 알죠? 아마존 뭐예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쇼핑몰이죠. 여기에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여행 회사를 창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주여행을 꿈꾸고 있는데 각각의 목적은 조금씩 달라요. 아까 얘기했죠. 누구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경영주,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은 화성으로 지구인을 이주시키겠다. 우주여행을 상용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목표인데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에 이 회사 누구?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인데 이 사람의 목표는 엘리시움을 건설하는 거예요. 엘리시움이 뭐냐? 엘리시움은 우주 정거장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우주 정거장을 짓고 역시 그쪽으로 사람들을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뭐 여행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안에서 호텔처럼 묵었다 올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블루 오리진에서 만들었던 비행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 거는 뉴 글렌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들은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는 우주 여행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만큼 진행이 됐느냐? 자, 우리나라의 우주 항공 기술에 대한 역사는 2013년에 나로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에 있어서는 누리호가 내년에 2021년에
발사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연구 개발 중입니다. 나로호는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띄울 수 있었지만 내년에 우주 바깥으로 나가게 된 누리호는 순수한 우리의 독자 기술로 나온 것이고 2018년에 엔진 시험 발사를 성공을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꽤 발달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 엔진, 독자적인 엔진 발사체를 갖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7번째 보유국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자, 누리호에 관련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2010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 올 하반기 엔진 시험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 발사한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로켓 엔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섭씨 3,000도의 열기에 촬영 카메라도 흔들립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을 시험 중입니다. 75톤급인데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아래 1, 2단에 들어가는 75톤급 엔진은 모두 139차례, 13,185초 동안 시험했습니다. 3단에 들어가는 7톤급 엔진은 77차례, 12,325.7초 동안 시험을 거쳤습니다.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엔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300톤의 추진력을 내는 중요한 시험을 합니다. 연구진은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4개의 엔진이 균일하게 정렬이 돼서 장착이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보면서 저희 나름의 또 기술력을 높여서 2015년 가을 연료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했을 때도 6차례나 설계를 바꾸고 10여 차례 넘게 시험을 반복했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드는 누리호는 2013년 1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쏘아 올린 나로호와 자주 비교됩니다. 누리호가 실을 수 있는 중량은 나로호의 15배입니다.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높이도 나로호의 2배가 넘습니다. 길이 역시 나로호보다 1.4배 길어서 발사대까지 가는 도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30%라고 그랬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보다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한 70% 이상으로 봅니다. 이곳에는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누리호 발사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엔진 연소 시험 등을 거쳐 내년 2월 이곳에서 첫 시험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2021년에 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우리 모두 갖고 있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아까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주 여행이 우리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시죠. 다음 시간에는 내연기관이랑 외연기관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과제는 없습니다. 인사